네, 안녕하세요. 뉴탐스런 한국사 담당하는 금별쌤 최태석입니다. 자, 이제 계량기에서는 이 개념 파트는 오늘 이제 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근현대사는 크게 세 덩어리로 나뉘어져 있죠. 계량기, 일제강점기, 현대사. 네. 뉴탐스런 이 학원에서 바로 3분의 1, 개념 파트에서 3분의 1이 또 오늘로 또 이렇게 마감이 되는 겁니다. 정말 쭉쭉쭉쭉 진도가 나가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특히 여러분들 이쪽 오늘 배우게 될 이 계량기의 경제와 문화는요,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서 문제를 냈다 하면 여러분들은 다 틀린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과연 여기서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에 대한 방향도 전혀 못 잡고 있고, 그 다음에 교과서도 막 여기저기 막 복잡하게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섞여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일목요연하게 좀 시대별로 시기별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파트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감을 좀 잡으세요. 사실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도대체 여기서 뭐가 중요한데? 라는 걸 여러분 전혀 모른단 말이죠.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거니까 잘 정리를 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파트부터 먼저 출발할게요. 자, 복습입니다. 여러분들 다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자, 1876년도에 우리는 강화도 조약이라는 것을 체결합니다. 맞죠? 예, 1876년 강화도 조약.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요. 그 강화도 조약의 내용들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네, 바로 뭐 치외법권과 영사재판권을 갖고 있는 불평등 조약이다, 이런 건 알고 있잖아요. 이것도 부속 조약으로서 또 어떤 내용들이 있죠? 네, 바로 무관세와 무제한 곡물의 유출과 같은 내용을 우린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일본 화폐를 계양장에서 쓸 수 있도록 해놨고, 그리고 간행 이정을 설정했다. 심리를 설정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공부했던 내용들이거든요. 이 무관세 무제한 곡물 유출은 이 조일무역 규칙에서 제1차 조일통상장정이라고도 하고요. 일본 화폐를 쓰고 간행이정을 설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일수호조교 부록에서 체결되었던 그런 내용들인데, 자, 어쨌건 이제 이런 어떤 내용들이 지금 체결되고 있는 상황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곡물 가격은 올라가겠고, 무제한 곡물 때문에 곡물 가격은 올라가겠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세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가내 수공업자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겠군. 특히 이제 면제품을 만들고 있었던 그 수공업자들은 엄청난 타격을 입겠군. 이런 거 떠올려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계양장 밖으로, 심리 밖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그것을 중개해주는 뭐 전통 상인들, 보부상이라든지 뭐 객주 여각 이런 사람들은 좀 이 시기점에서는 좀 돈 좀 벌고 있겠군. 이런 것들을 여러분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1882년도에 또 체결하는 조약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와요. 그 변화가 뭐냐면 바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입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 그죠? 자,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내용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들.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내용 정말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앞에 지금 관세가 지금 무관세잖아요. 그죠? 근데 관세 조항이 들어오는 거예요. 관세 조항 들어옵니다. 네, 관세 조항 들어옵니다.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죠. 그 다음이 최혜국 대우 있습니다. 여기 이 강화도 조약에는 최혜국 대우 없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네, 최혜국 대우 조항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거중조정. 이런 내용들을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82년도가 이제 임오군란이 벌어지잖아요. 자, 요 뒤를 이어서 바로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 조청상민수령 무역장정, 이모곤란의 어떤 결과로서 경제적인 혜택을 청나라 상인들에게 부여했다라고 설명드렸죠. 이 조청상민수령 무역장정의 결과,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 네, 바로 내지 무역의 어떤 길이 열리게 되었더라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내지 무역의 길이 열렸더라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간행의정이 무너진 거예요, 지금요. 그죠? 이 간행의정이라고 하는 요 내용, 요 간행의정이라고 하는 요 내용이 이제 이 조청상민수령 무역장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 시점 이후로부터는요, 다른 나라들한테도 이제 내지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길들이 열리게 될 거예요. 최혜국대우 규정에 의해서. 1883년도가 되면요, 일본하고 다시 또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게 바로 조일 통상장정이라는 겁니다. 자, 이 조일 통상장정의 내용은요, 조일 통상장정의 내용은 앞에 있었던 이 조일무역 규칙 있죠, 무관세, 무장공물, 요거를 이제 바꾸는 거예요. 자, 어떤 내용들이 들어오냐면 먼저, 네, 여기도 이제 이 지금 조미소 통상조 관세 들어갔잖아요, 그죠? 관세 들어옵니다. 관세 들어와요. 예, 들어오고 조일 통상장정에서 이 최혜국 대우 줍니다. 최혜국 대우를 주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조일 통상장정에 들어온 내용이고요. 또 하나 기억하실 게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서 방공령이 설정이 된다는 거죠. 방공령. 네, 여기 지금 무제한 곡물 유출 있잖아요. 여기 대해서 이제 방공령이 설정이 되어가지고 무제한 곡물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여기 일단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관세하고 최혜국대우 주고 방공령을 받은 거죠. 네, 주고 받은 거죠. 이런 것들을 지금 조일통상장정에서 체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쭉 개항 직후에 여러 조약들이 체결되면서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1896년도에 아주 결정적 사건이 하나 벌어지잖아요. 그 사건이 뭡니까? 바로 네, 아관파천이죠. 자, 이 아관파천은 어떤 계기가 됩니까? 그렇죠. 바로 이 최혜국 대우, 바로 이 최혜국 대우가 이제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열강의 이권 침탈이 절정에 이르게 되는 시기, 그죠? 네, 열강의 이권 침탈이 아주 절정에 이르는 시기, 바로 그 결과를 만드는데 이 최혜국 대우는요,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혜국 대우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러시아에 줬으면 다른 나라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씩 둘씩 퍼주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이권이 지금 침탈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서 1904년도에 드디어 러일 전쟁이 벌어집니다. 네, 이 러일 전쟁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일본은요, 뭐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한일 의정서에서 뭐 달라 그래요? 네, 군사용지 달라. 그다음 또 뭐 달라고 하냐면 이제 황무지 개간권을 달라. 네, 여러 요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905년도가 되면 이제 화폐 정리 사업을 단행하죠. 화폐 정리 사업은 제가 앞에 그 개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화폐 정리 사업.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차관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 라고 설명드렸죠. 백동화를 지금 제1은행권으로 바꿔내는 그런 작업. 제1은행권이 그러니까 본위화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본위화폐가 되면서 이 근본위제가 시행되면서 어떤 그 민족 자본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더라라고 하는 내용들, 여러분 다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이 조약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어때요? 이게 그냥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흐름을 한번 보시라는 얘기죠. 지금 초창기에는 말이죠. 초창기에는 지금 단지 물건을 사고 파는 어떤 그런 개념이에요. 물건을 사고 파는 어떤 그런 개념이었잖아요. 그죠?
초창기는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기 이 아간파천, 그러니까 요 앞에 덩어리는 물건을 사고 파는 어떤 그런 과정이었다면, 이제 이 아간파천이 시점이 되면요, 이제는 물건을 사고 파는 어떤 그런 관계 떠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이권들이 지금 막 넘어가고 있는 단계예요. 좀 더 규모가 커졌어요, 지금요. 물건을 사고 파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많이 불리했지. 하지만 그건 물건을 사고 파는 과정이었어. 그런데 아관파천 시점이 되면 이게 더욱더 불리해지는 거예요. 더욱더 이건 우리의 국권, 우리의 어떤 그 이권들이 지금 막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규모가 더 커진 거예요, 지금요. 자, 그리고 좀 더 가요. 좀 더 가선 지금 이 러일 전쟁 시점에 이제는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땅을 달라고 하죠. 그리고 이 을사늑약이 체결되는 이 1905년 시점이 되면 이제 일본식 시스템을 지금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죠. 단순하게 강화도 조약 체결을 바라볼 때는 그냥 외국 문물이 들어오나 보지, 외국산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수입되나 보지, 뭐 요 정도. 그런 게 좀 우리한테 불평등한 거지, 요 정도였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작은 그런 어떤 틈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권이 넘어가기 시작하네요. 조금 더 커졌네요. 땅이 넘어가기 시작하네요. 더 커지네요. 시스템이 종속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식민지로 가는 그런 모습들.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흐름을.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여러분들, 그 작은 틈새가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 이때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다고 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강화도 조약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관심 없었을 거예요. 뭐 그냥 하나 보지 그냥 그렇게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가 보지. 그런데 그런가 보지 라고 했던 그 출발의 결과가 어땠냐고요. 어마어마한 식민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작은 틈새가 어마어마한 구멍을 내면서 와르르르르 대한제국호를 무너뜨렸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도 뭐 FTA나 뭐 이런 조약들 체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관심 가져요? 에이, 별로 관심 안 갖잖아요. 그냥 그런가 보지 뭐 맨날 보다 뭐 이렇게 정도죠. 그죠? 그런데 그런 어떤 것들이 우리의 10년, 20년, 30년, 100년 뒤에는요,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폭발력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보여줬던 이 모습들은 결국 부정적인 모습으로 지금 귀결이 되었죠.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외국과 어떤 맺는 어떤 그런 조약들을 좀 들여다보면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한테 장점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보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역사를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강화도 조약을 왜 배웁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거 뭐 무관세, 무과세 이거 외우려고 배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과거 사람들의 이러한 어떤 결과와 선택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를 봐야 지금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이걸 해석해야 되고 어떤 관점으로 이걸 보완해야 되는지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역사 배우는 거거든요. 이거 그냥 외우려고 지금 이걸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까먹어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첫 강의 설명드렸잖아요. 이런 거 팩트 같은 거요. 여러분 딱 공부 끝난 다음에 한 달만 지나보세요. 다 까먹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말 작은 틈새가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어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흘러가면서 그럼 우리는 넉넉히 있었느냐?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우리가 그 일제 국권 피탈되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두 개의 노선으로 싸웠다. 애국개몽 운동 노선이 있었고 의병투쟁의 노선이 있었다. 우리의 어떤 그 실력을 키우자라고 하는 교육과 언론과 식사능력의 어떤 애국개몽 운동 노선이 있었고, 지금 맞서 싸우자라고 하는 의병투쟁, 그래서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으로 이어지는 어떤 그런 두 개의 흐름이 있었다라고 설명했잖아요. 그죠? 이 흐름 말고 또 하나 추가한다면 경제적 구국운동도 있어요. 바로 이런 어떤 경제적 침탈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맞서 싸웠는지에 대한 흐름, 즉 저항의 흐름이 여러분 세 개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자, 그 경제적 구국운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입니다. 저항의 모습들. 자, 먼저 제가 지금 여기 이 조약들을 체결하면서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좀 기억을 해놓으시라 그랬죠. 지금
곡물이 막 유출되고 있어. 지금 곡물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어. 사실은 여러분들 동학농민 운동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 곡물 가격 폭등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지금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조일통상장정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방공령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 방공령을 이제 드디어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됩니다. 1880년대 후반 그리고 1890년 89년도와 90년도가 가장 큰 방공령 이런 것들에 대한 저항이 바로 가장 큰 저항으로서의 방공령이 시행됩니다. 네, 방공령이 시행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공령이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조일통상장정에서 방공령이 제정이 된 거야. 그렇게 이 그러니까 막을 빵자예요. 곡물이 유출된 걸 막는 그런 법령이란 뜻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법령이 만들어진 거야. 일본과 조선 사이에 약속을 한 거야. 그런데 이거를 이제 시행을 한 거죠. 지방관이. 조선의 지방관이 시행을 한 거예요. 시행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방공령을 시행했다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80년대 후반 그리고 90년 아주 가장 큰 이런 방공령이 시행이 되었는데요. 지방관이 이제 우리 지역에서 이제 이거 방공령 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과는 뭐냐면 이 방공령은 여러분들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한 달 전 통보. 이걸 시행하려면 한 달 전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이 한 달 전에 통보를 안 했다. 네. 한 달 전에 통보를 안 했다라고 이제 일본이 빌미를 이제 하는 거죠. 사실은 한 달 전에 통보를 했어요. 통보를 했는데 이게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일본 측에 도착한 건 한 달이 안 된 거죠. 그죠? 결국은 이 방공령은 시도는 했는데요. 결국 이 방공령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오히려 이에 대한 배상금을 또 지불하는 이런 황당한 배상금까지 지불하는 어떤 그런 일도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건 이 방공령 시행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열강의 이권 침탈을 지금 절정에 이르고 있는 이 시점 있잖아요. 자, 이 시점 속에서 대한 저항. 그 저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먼저 당연히 이권 수호 운동 해야 되겠죠. 이권 수호 운동. 자, 이 이권 수호에 앞장섰던 단체가 어디였죠? 바로 독립협회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독립협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내지무역이 이제 열리면서 외국 상인들이 지금 쭉쭉 들어와요. 지금 내지로 들어와요. 내지로 들어오면서 이 상권도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권 수호 운동이 또 전개가 돼요. 자, 상권 수호 운동에 앞장섰던 그 단체는 황국중앙총상회. 황국중앙총상회. 자, 여러분들 황국중앙총상회는 어느 상인들이 중심이 되었다? 시전 상인들이 중심이 되었다라고 설명드렸죠. 여러분들 이 독립협회와 관련되는 상인들 단체가 있다라고 제가 이전에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독립협회를 해산시키는데 앞장섰던 단체는 황국협회였고요. 보부상이 중심이 되었죠. 그리고 이 독립협회와 함께 많은 것들을 도움을 주었던 그런 상인단체는요. 황국중앙총상회고요. 시전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 요걸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순서예요, 여러분들. 순서 기억을 좀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요 순서 이렇게 연결될 겁니다. 저항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황무지 개간권 이거 달라. 땅 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땅이 땅. 그죠? 이것도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나갔던 게 뭐냐면 황무지 개간권 요구 반대 운동을 전개하는 단체가 있어요. 자, 그 단체 배웠어요, 여러분들. 이거 복습하는 겁니다. 그 단체가 어떤 단체죠? 그렇죠, 바로 보안회. 보안회의 저지. 보안회가 이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해내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보안회 애국개몽 운동단체로 설명드렸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순서에 이게 지금 다
여기 지금 차관이 지금 많이 제공이 되면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막아보자. 이게 차관이 많아지는 것은 바로 이제 우리의 차관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합시다. 차관이 많아지니까 우리의 힘이 약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차관을 갚자라고 하는 국채보상운동이 전개됩니다. 국채보상운동이 전개가 되고 있더라 라는 것. 1907년도에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국채보상운동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거 뭐냐면, 그러니까 국채보상운동은 우리의 빚을 갚자 라는 어떤 그런 운동인데요. 거국적인 어떤 호응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거국적인 호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된 곳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합니다. 이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된 곳은 어디냐면요.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된 곳은 대구입니다. 대구. 이거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일제강점기에 가면요. 1920년대 물산장려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 물산장려 운동이 시작된 곳은 어디냐면 평양이에요. 평양. 이 구한말이죠. 구한말. 구한말이라면 기본적으로 대략 뭐 러일전쟁 이후부터 1910년 경술국치되는 그 시점까지를 우린 구한말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쨌건 간에 이 국채보상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점은요. 구한말. 이 시점은요. 이 출발 지역은 대구라는 것이죠.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네. 평양에서 출발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물산장려 운동 대구에서 출발하였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꼭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에서 출발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사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저항, 여기 지금 흐름 보이시죠? 예, 반공령을 시행했고요. 그 다음에 이권수호운동과 상권수호운동을 독립협회와 한국중앙총상회가 이끌고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안회가 또 이렇게 활동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국채보상운동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지금 저지하려는 어떤 모습들. 이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했던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또 서상돈. 네, 서상돈이라든지 양기탁. 양기탁 하면 여러분들 대한매일신보와도 연결되죠. 그죠? 또 신민회와도 연결됩니다. 네. 자, 이런 어떤 이거 인물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다. 네. 우리나라 빚을 갚자라고 하는 운동이었다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 경제 파트에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지금 경제의 어떤 그 조약들을 보시면요, 정말 맨 처음 초기에는요 그냥 물건을 사고 파는 어떤 그런 단계였어요. 비록 불평등한 관계였지만, 자, 이렇게 쭉 출발을 해요. 출발을 하다가 지금 이권을 막 넘기고 있는 단계, 그 다음에는 토지를 막 넘기고 있는 단계, 그리고는 아예 시스템, 경제 시스템을 좀 넘기고 있는 단계, 점점 확대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죠. 여기에 우리는 이렇게 저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공령을 시행해가지고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권수호운동과 상권수호운동을 전개했고요. 보안회가 이거 저지시켜요. 예, 토지로 넘어가는 거 이거 저지시키고요.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하면서 어떻게든 빚을 갚아보려는 그런 어떤 흐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핵심적인 내용들이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은 이제 문화 파트. 네, 문화 파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이 문화 파트 공부할 때는요, 이제 어떤 게 시험이 나오냐면, 이 시기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요게 나와요. 아주 여러분들한테 정말 완전 아킬레스건. 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부분이거든요. 아주 어려워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다 외워야 되나? 연도를 다 외워야 되나? 한성순보가 만들어진 해도 외워야 되고 한성주보다 만들어진 연도를 외워야 되나라는 어떤 고민들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지는 마세요. 예, 그러지는 마시고요. 연도, 이 한국사 공부할 때 여러분들 연도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연대, 예, 연도를 외울 필요는 없고 연대 정도만. 이게 몇 년대다. 어느 시기에 들어간다. 요 정도 덩어리로 져가지고 집어넣으시면 되지. 그걸 하나씩 다 연도를 외우실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덩어리를 한번 나눠봤어요. 이건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 그래서 개항 직후기, 개항 직후기. 1876년도에 개항할 거 아닙니까? 그죠? 개항 직후기 한 덩어리. 그 다음에 여기 지금 84년도 갑신혁명이잖아요. 부터 1895년 가복이 있는 요 시기. 예. 요 시기 여러분들 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갑신정변 급진개화파가 급하게 개화를 하자고 주장했다. 문명개화론에 입각해가지고 그래서 실패로 돌아가면서 전혀 개혁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록 갑신정변이 실패로 돌아갔지만요. 점진적인 개화 정책들은 추진되고 있어요. 그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는 동도서기 개화, 동도서기 개화기, 동도서기에 입각한 급진개화파가 이제 무너졌으니까 동도서기에 입각한 그런 개화 정책이 추진됐던 시기 이렇게 잘라볼 수 있고요. 1895년부터 1904년 러일 전쟁이 벌어진 이 시점, 특히 96년도 아간파천 97년도에 대한제국 성립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를 광무개혁기로 볼 수 있고요. 자, 1904년 러일 전쟁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어떤 국권이 마구마구 넘어가는 어떤 그 시점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시기는요, 애국개몽 운동기. 네, 이렇게 덩어리를 나눠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건 뭐냐면 이 개항 직후기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덩어리로, 연도는 외우지 말고요, 그냥 덩어리로만. 동도서기 개화 시기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덩어리로만. 광무개혁기는 어떤 것들은 덩어리로만. 애국개몽 운동기는 어떤 것들은 덩어리로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가장 긴 이 시험 빈도가 높은 부분은 바로 이 애국개몽 운동기. 여기가 가장 시험에 잘 나옵니다. 가장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 덩어리를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고, 두 번째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이 광무개혁기. 광무개혁기 아주 시험에 잘 나와요. 세 번째는 이 개항의 직후기. 여기에 시험 잘 나오고요. 네 번째가 여기 동도서기 개화기.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좀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지금 신문 전기 학교 지역이라고 하는 요 네 파트로 나누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항 직후기. 자, 이 당시 개항 직후기는 그러니까 갑신정변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 단계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갑신정변을 전후해서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항 직후기, 이때 그 최초의 신문이 등장을 하죠. 그 최초의 신문은 어떤 신문이었습니까? 네, 바로 최초의 신문 한성순보가 이때 나옵니다. 한성순보, 최초의 신문이에요, 최초. 한성순보는 최초의 신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처음이니까 이게 순한문, 한문으로 쓰여졌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관보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관보. 자, 관보가 뭐냐면 정부에서 고지하는 거죠. 정부에서 뭔가 어떤 정책도 알리고 뭐 중요 결정사항도 알리고 이런 어떤 그 관보적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걸 어디서 찍어냈냐면 방문국에서 찍어내요. 방문국에서. 네, 방문국에서 찍어냈는데 결국은 이런 그 신문들이 1884년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바로 갑신정변이 벌어지면서, 왜냐하면 이 한성순보는 여러분들 이 급진개화파의 어떤 그 입장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 갑신정변이 벌어지면서 방문국도 문 닫고 한성순보도 그 운명을 다하게 된 겁니다. 방문국에서 발간했던 한성순보의 그 운명은 결국 1884년 갑신정변 실패로 돌아가면서 결국 문을 닫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끝난 건 아니고요. 동도서기 개화, 요 시점에 가면요, 요 뒤를 이어가지고 또 여러분들 한성주보가 또 만들어져요. 한성주보. 한성주보가 또 그 뒤를 이어서 나옵니다. 요 한성주보 같은 경우는 최초의 상업 광고가 실립니다. 광고가 실린다는 어떤 그런 특징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광무개혁기에 등장하는 유명한 신문이 있죠. 자, 1896년 아간파천, 그때 나왔던 신문이 있습니다. 그 신문이 뭔가요? 네, 바로 독립신문. 독립신문이 발간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광무개혁기, 황제의 나라 대한제국이 수립되었을 때 만들어진 신문들이 있어요. 그 신문들이 어떤 신문들이 있냐면 바로 황성신문과
제국신문. 황성신문과 제국신문이 만들어집니다. 황제. 이거 황제. 네, 그러니까 이건 대한제국 출발하면서 대한제국기에 만들어진 신문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황성신문과 제국신문이 이때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1904년도죠. 네, 1904년 애국개봉운동기를 정말 진두지휘했던, 정말 이끌었던, 여론을 형성했던 대표적인 신문이 등장을 해요. 그 신문이 뭐냐면 바로 대한매일신보입니다. 대한매일신보. 자, 이 대한매일신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베델, 그죠? 외국인이 운영하다 보니까 일본이 이게 쉽게 터치 못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어떤 논조, 자기 어떤 신문사의 어떤 의견 이런 것들 좀 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있었겠죠. 그래서 아주 굉장히 많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양기탁도 이제 이따 함께 하죠. 적어드릴게요. 네. 양기탁, 그 국제보상운동과의 또 연결고리도 있죠. 네, 이런 그 신문의 흐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그 신문들 정말 개화 정책을 알리려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지금 인터넷 신문으로까지 지금 확장되고 있죠. 그죠? 예, 스마트폰을 펴면 컴퓨터를 키면 바로바로 신문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편리한 세상이 되었네요. 이런 흐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 쪽으로 한번 볼게요. 전기 쪽. 자, 이 전기 쪽은요, 뭐 전자 들어가는 거 제가 그냥 다 모아 보겠습니다. 전자 들어가는 거 다 모아 볼게요. 자, 개항 직후기에는요, 뭐 이렇게 뭐 뚜렷한 어떤 그런 것들은 없는데 제가 전자 들어간 거 다 모아 본다 그랬죠. 뭐 전환국, 이게 전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그래도 한번 적어 볼게요. 전환국, 이건 이제 화폐와 관련된 그런 곳입니다. 전환국, 방문국은 이제 인쇄와 관련된 것이고 전환국은 화폐와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플러스 한다면 기기창, 무기 만드는 곳이죠. 특히 요거는 이 기기창은 이제 영선사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영선사. 여기 원래 전기와 관련된 거는 없어요. 없어서 그냥 빈칸 놔두면 아쉽잖아. 그래서 한번 적어봤어요. 네. 전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것입니다. 자, 동도서기 개화기에 가면 이제 본격적인 전기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나오죠. 자,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요. 전기니까 불빛이 들어와야 되니까 빨간색으로 할까요? 네. 자, 이때 드디어 팍! 네. 전등. 네, 전등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신. 이 전신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왜 또또또또똑또또똑똑 이게 전보와도 연결이 되죠. 전신이 놓였더니 전보가 이제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이것도 여러분들 이 갑신정변과 관련이 있어요. 갑신정변 직후에 이제 이 긴박하게 사건이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일본과 청나라에 알리기 위해서 일본과 청나라가 더 몸이 달았겠죠. 이거 빨리 알려야 되는데 알릴 방법이 없는 거라. 그러면서 이제 전신을 또 놓게 되는 것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전등도 들어옵니다. 네, 전등. 요 시기예요. 네. 그 불이 맨 처음에 탁 경복궁을 밝혔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대단했겠어요. 대단했죠. 그죠? 이렇게 환해지는 어떤 세상이 있구나. 라는 걸 아마 느꼈을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광무개혁기에 들어오면요. 광무개혁기면 좀 더 진화된 전기장치가 이제 들어오죠. 그게 뭐냐면 바로 전화입니다. 전화. 네, 전화가 개통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전기의 힘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한성 이제 발전소가 들어와요. 그러면서 전차가 이때 개통이 됩니다. 자, 근데 특히 여러분들 요 시점은요. 요거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그런 부분이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왜 독립협회를 해산시키고 황제권을 강화시킨다 그랬잖아요. 황제권을. 그게 뭐였죠? 대한국 국제였죠. 대한국 국제. 원래 대한국 국제예요. 이 대한국 국제가 나오는 시점이 지금 99년도예요. 대한국 국제가
반포되는 시점이 99년도인데 이 99년도에 전차도 개통되고 그 다음에 경인선도 개통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황제권이 강화되는 그 해에 이제 뭔가 정말 가시적인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의지의 표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 경인선은요, 광무개혁기에 개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좀 더 뒤로 가면요, 이 러일전쟁 수행을 위해서 개통된 그런 기차가 있죠. 경부선과 경의선. 자, 이건 지금 다 이건 모두 다 이 러일 전쟁. 이건 모두 다 러일 전쟁. 네. 러일 전쟁 수행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 경인선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경인선은 러일 전쟁과는 관련이 없어요. 아직 러일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지금요. 그죠? 꼭 구분해 두세요.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 함께 나오는 거 아닙니다. 네, 경인선은 광무개혁기, 대한국 국제와 연결하시고요. 그 다음에 경부선, 경의선은 러일 전쟁 수행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세요. 시험에 진짜 잘 나오는 파트입니다. 여기서 이 문화 파트에서 제일 시험이 잘 나오는 게 요거예요, 요거. 네, 꼭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학교를 한번 볼게요. 학교는 먼저 사립학교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공립학교가 있겠죠. 우리나라 최초의 개항 직후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학교가 등장하니 그 학교의 이름이 무엇이다? 예, 그 학교의 이름이 바로 원산학사입니다. 왜 원산일까요? 개항장이잖아요. 부산, 원산, 인천. 그죠? 그러니까 외국 문물이 빨리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 원산학사가 최초입니다. 최초의 근대적 학교. 최초의 근대적 학교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러다가 이제 이 동도서기 개화기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때는 이제 어느 학교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하냐면, 네, 이때는요 그 외국인 선교사들 있죠. 예, 그 선교사들, 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들이 있어요. 뭐 배제학당이라든지 또는 이화학당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역사가 아주 깊은 그런 학교들이죠. 이런 학교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쭉 이런 학교들이 세워지다가 쭉 가요. 쭉 가다가 이제 광무개혁기 지나가지고 이 애국개봉 운동기가 되면요, 이때는 이제 민족주의자들 있죠. 민족 지도자들. 그 민족 지도자들이 세우는 학교들이 만들어져요. 예, 민족 지도자들. 애국개봉기니까, 그죠? 그래서 이 민족 지도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들, 그 학교들이 국외, 그 다음에 국내가 있죠. 국외에서 대표적인 학교들이 있다면 뭐 서전서숙이라든지 서전서숙, 이상설과 이제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명동학교 이런 학교들이 있고요. 국내적으로는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산학교라든지 또 안창호와 연결되죠? 대성학교. 네, 이런 학교들이 또 사립학교들로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애국개봉 운동기니까, 그죠? 예, 어떤 민족의 어떤 막 끌어오르는 어떤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었던 시기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공립학교입니다. 개항 직후기 최초의 근대적 학교는 원산학사가 처음 만들어졌고요. 요와 유사한 학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문학이라고 있습니다. 동문학. 이 동문학은 주로 이제 외국어 있죠, 외국어. 네, 외국어를 좀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학교인데, 이게 이제 뒤를 이어서 쭉 나오는데요. 뒤를 이어서 바로 이 동도서기 개화기.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86년도거든요. 이때 이제 그 국가에서 세운 최초의 관립학교가 세워져요. 그 학교가 뭐냐면 바로 유경공원입니다. 유경공원. 최초. 네. 유경공원이 세워졌고요. 그 다음에 이 유경공원이
이제 문을 닫는 시점이 언제냐면요. 이제 여러분들 그 제1차 갑오개혁기에 제2차죠. 제2차 갑오개혁기에 이 교육 입국 조서가 반포되죠. 교육 입국 조서. 네. 이 교육 입국 조서가 반포가 되는데 이 교육 입국 조서의 반포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교들이 있다고요. 자, 그 학교들이 어떤 학교들이 있냐면 그 학교들이 이제 뭐 소학교라든지 그다음이 사범학교라든지 네. 그다음에 외국어 학교. 그리고 이제 광무개혁기로 좀 더 가면은 한성중학교. 그 다음에 이제 광무개혁 때 여러분들 기술학교들. 왜 구본 신참에 의해서 상공업을 진흥시키고 이런 기술학교들 많이 세워진다 그랬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세워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 이 교육 입국 조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 입국 조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 교육 입국 조서를 후해서 나오는 학교를 꼭 보셔야 돼요. 유경고는 그 전입니다. 유경고는 그 전이에요. 자, 유경고는 여러분들 이거 지금 이제 86년도 교육 입국 조서는 지금 95년도예요. 예, 한 10년의 터울이 있죠. 그 전에 있는 학교는 지금 원산학사, 동문학, 유경고원 이런 학교들이 있고 그 이후에 있는 학교들 소학교, 사범학교, 외국학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하여튼 요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를 반드시 구분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역은 좀 더 나중에 하고요. 자, 이쪽 국어 쪽 한번 볼게요. 특히 이 국어, 역사, 종교는요. 이 애국개몽운동에 집중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이 국어 쪽을 한번 볼게요. 국어 쪽은요. 신소설과 신체시가 있어요. 신소설 대표적인 게 있다면 뭐 은세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 은세계가 어디서 공연됐는지가 중요해요. 이게 원각사에서 공연되어집니다. 이 원각사도 여러분들 구한말에 이 원각사도 시험에 잘 나와요. 원각사에서 구경하고 있는 뭐 사람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1910년 거의 끝까지 와셔야 돼요. 끝까지 오는 요 구한말 시기 원각사. 네, 요거 같이 여러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체시 해액에서 소년에게죠. 해액에서 소년에게 누구죠? 추남산. 네, 바로 추남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역사. 자, 역사는요, 이 당시에 역시 이게 지금 나라가 지금 막 무너지고 있는 어떤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위인전이 많이 나와요. 우리 어떤 뭐 을지문덕이라든지 이순신 뭐 이런 그 구국의 영웅도 있잖아요. 많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흥망, 그 각국의 흥망사.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망했다더라. 다른 나라는 이렇게 흥했다더라라는 각국의 흥망사들이 아주 굉장히 애국개몽 운동기니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한 명 이제 기억해야 될 인물이 있어요. 이게 신채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신채호의 이 독사신론이 있는데요. 이 독사신론은요, 어떤 민족주의 사학의 어떤 방향, 민족주의 사학의 방향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의가 있습니다.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종교에서는 여러분들 몇 가지 종교만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는데, 먼저 천도교가 있습니다. 천도교. 자, 이 천도교는 여러분들 뭐가 이름을 바꾼 걸까요? 천도교는 동학이 이름을 바꾼 거예요. 동학. 네, 동학이 이름을 바꾼 겁니다. 네,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 대종교예요. 대종교. 자, 이 대종교 관련 있는 인물은 나철. 나철이면 오조감살단도 연결되죠? 그죠? 나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뭘 믿는 거냐면 이게 단군을 믿는 거예요. 단군을 믿는 거. 나중에 이제 항일무장투쟁과도 연결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교와 불교만 좀 볼게요. 유교와 불교.
유교에서는 여러분들 이 박은식의 유교 구신론이 있어요. 유교 구신론. 좀 실천하자. 성리학적인 어떤 유교 말고 양명학적인 어떤 그 입장 속에서 실천하자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양명학, 예전에 그 양명학과도 연결이 될 겁니다. 실천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교입니다. 불교는 한용운 있어요. 한용운. 만해 한용운. 님의 침묵이죠. 일제강점기. 한용운의 그 불교 구신론. 불교 유신론. 불교 유신론. 그래서 또 이제 불교를 또 개혁하자라고 주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구한말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 지역 파트입니다. 이 지역 파트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인데요. 지역에서는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게 뭐냐면요. 세 덩어리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간도입니다. 간도는 제가 앞강의에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살짝 드려봤습니다. 이 간도 같은 경우에는 그 간도부터 볼게요. 간도. 이 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도 관리사를 파견해요. 대한제국에서 간도 관리사를 파견합니다. 이범윤. 네. 그런데 이제 결국은 넘어와서 1909년에 간도 협약을 체결하죠. 간도 협약. 이건 제가 앞강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1909년 결국 간도가 청해 영토로. 이때 우리는 협상태로 나가지 못하죠. 뭐 때문에? 을사늑약 때문에. 그 다음에 독도입니다. 독도. 자, 독도는 이 럴 전쟁이 터지고 나서 1905년에 강제로 편입을 시키죠. 강제로 이 럴 전쟁이 이제 이유가 되면서 러일 전쟁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강제 편입을 5년도에 강제로 편입시키고 있는 모습들. 하나만 더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그 하와이가 있어요. 요 하와이가 여러분들 그 최초의 이민자들,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 이민이에요. 공식 이민이 이루어집니다. 1900년대 초에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뭐 사진 결혼도 이제 사진 결혼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해요. 이 사진 결혼이 뭐냐면 그 남자들이 이제 주로 이제 하와이로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거기 안에서는 외국인들하고 결혼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신부들이 간 거죠. 근데 사진 보고 갔는데 사진은 정말 멀쩡하게 아주 젊은 시절의 사진인데 막상 가보니까 웬 아저씨, 웬 나이 많으신 분들 이렇게 자신을 기다리고 있더라. 뭐 이런 사진을 통해 가지고 결혼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또 하와이의 어떤 그 이민자들에게 또 연결되고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경제, 사회, 문화 파트를 지금 한번 다 엮어서 한번 봤어요. 되도록이면 제가 이 덩어리 속에서 지금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막 흩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도 그렇고요, 교과서도 그렇고 막 흩어져 있거든요. 하여튼 덩어리별로 개항 직후기에는 이런 것들, 한성순보, 전환기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동도서기 개화에는 요 한성주보, 전신전등 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그리고 광무개혁기에는 이런 것들. 이렇게. 덩어리로 이렇게 공부하시라요. 덩어리로. 그리고 애국계몽 운동이 많죠? 덩어리로. 덩어리로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다 살펴봤습니다. 개항기 경제와 문화 봤고요. 자, 이제 끝났어요. 끝났는데 다음 강의에서도 역시 요 개항기 경제와 문화에 대한 그런 살도 좀 붙여보고 공부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 다음 시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에 뵐게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네.